지금 사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거긴 우리 아빠 자리라고. 아버님이 지금 여기 오실 수가 없잖아. 공사 기일을 맞추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나라도 나서서 일을 해야지.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관련 경력도 하나 없는 동생들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거야? 내가 뭐 괜히 걔들을 거기 앉혔겠어. 지금처럼 위기일 때는 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사업에 자도 모르는 주제에 제발 끼어들지 마. 이 한심한 여자야. 그럼 아빠가 깨어나실 때까지 기존에 진행하던 걸 수습하고 기다려야지. 왜 여기저기 무리하게 투자하고 일을 벌이는 거야?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자기는 정말 아버님이 깨어나실 거라고 믿어. 그럼 당연하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넌 참 희망적이라서 좋겠다. 뭐? 지금 말 다 한 거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승희 씨는 3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가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그녀는 주저없이 아버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과 투쟁하는 삶을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품 아래 자랐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언제나 궁핍함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어촌 마을의 초라한 집들,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야 했던 부모님의 거친 손을 보며 그는 이른 나이에 세상의 냉혹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깊이 핥히고 간 것은 어린 시절 누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살 위의 누나가 있었는데 한창 뛰놀아야 할 나이에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지만 가진 것이 없어 가족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린 그는 병상에 누운 누나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지켜보며 무기력함에 몸을 떨었지만 누나는 결국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 한 번 가지 못하고 눈을 감은 누나를 떠올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의 서러움과 무력감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아버지에게 삶의 커다란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난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때로는 소중한 가족을 지킬 기회마저 앗아가는 무자비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나의 죽음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2번 다시 그 서러움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후 그의 삶은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승희 씨의 아버지를 강하고도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그는 이후 가족에게 가난의 굴레를 물려주지 않으리라는 결심으로 평생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의 무게를 씻어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건설에 바쳤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겪었던 누나의 죽음이 마음속에 남긴 깊은 상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무력하게 만드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는 다짐으로 가슴속에 불꽃을 품었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무작정 도시로 나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누구보다 거칠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경험과 실력을 쌓아 작지만 자신의 이름을 건 건설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의 회사는 화려하지도 않고 큰 기업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 작은 회사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누군가의 지시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사장으로서 책상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일은 그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때론 다른 인부들이 꺼리는 위험한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돌아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건설 현장은 단지 일하는 공간이 아닌 삶의 의미를 채우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나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직접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늘 흙먼지가 묻어있는 그의 작업복과 구겨진 모자를 보고 사람들은 그가 사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곤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를 사장님, 대신 형님이라고 부르며 직원들과의 거리감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오히려 존경을 보냈습니다. 그의 옷에는 흙과 먼지가 묻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는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에 묻은 흙먼지가 자신이 세운 삶과 회사의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승희 씨의 아버지는 이러한 성실함과 끈기로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작은 현장에서 출발했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진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수익이 늘어날 때가 아니라 직원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돈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신뢰와 안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결국 승희 씨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승희 씨에게 세상에 무엇이든 쉬운 건 없다. 다만 열심히 땀 흘려야 그 가치를 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승희 씨의 아버지는 힘들게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식에게 가난의 무서움과 끈기 있게 사는 법을 몸소 보여주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의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아가씨, 뭐 하세요? 누구신데 여기서 얼쩡거리십니까? 여긴 못 들어가니 나가요. 저 여기 아빠 만나러 왔어요.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아가씨, 아버지가 누군데요? 저 여기 사장님이요. 현장에 계신다고 해서 이리 왔는데 어디 계세요? 뭐, 아가씨 아버지가 우리 사장님이라고요? 하하,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비켜요. 괜히 여기 서 있다 다쳐도 난 책임 못 집니다. 아니, 제가 박민호 사장님 딸이라니까요. 못 믿는 거예요?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는 우리 사장님이랑 하나도 안 닮았다니까요. 우리 사장님 꽤 잘생기셨는데 딸이 이럴 리가 없죠. 게다가 무슨 사장 딸이 이렇게 꾀죄죄해요. 뭐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무튼 전 여기 사장님 딸이라니까요. 그러나 직원은 그녀를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냈고 그녀는 결국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낮에 실랑이를 벌였던 그 직원이 집까지 따라온 겁니다. 당신, 아까 낮에 현장에서 저 못 들어가게 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여길 왜 온 거죠? 와, 진짜 사장님 따님이 맞았네요. 설마 했는데 안 믿었었거든요. 아버지랑 딸이 왜 이렇게 안 닮았지? 아니,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아빠, 이 사람 대체 뭐예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버지 회사에서 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의 대리급 직원이었고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그를 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아무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데려왔겠니? 김 대리는 내가 사윗감으로 점 찍어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사윗감이라니. 사실 내가 김 대리를 내 짝으로 눈여겨보고 있었어. 얼마나 근면성실한지 몰라. 게다가 성격도 진국이야. 조만간 너한테 소개시켜 주려던 차에 낮에 너랑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길래 얼른 데려왔지. 한번 잘 만나봐. 아빠가 추천하는 남자라면 틀림없어.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추천한 남자라면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몇 번 만나보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근면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아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는 그를 보며 그녀는 듬직함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 덕분에 아버지의 회사는 안전관리 부분에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특허도 여러 개 보유하며 더 탄탄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결혼식 전부터 그를 우리 사위라 부르며 아끼고 믿어주셨습니다. 가족들의 지지 속에 그녀와 그 남자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을 처음 본 그녀는 조금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비굴할 정도로 너무 저자세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못난 제 자식을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 가르친 것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부족한 앤데 이렇게 훌륭한 집안의 일원이 된다니. 아유, 생각만 해도 송구스럽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별 말씀을요. 김서방은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인걸요. 아드님을 이렇게 잘 키우셔서 저희에게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따님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집에 시집을 보내셔도 되겠어요? 아유, 이 결혼 괜찮을까요? 저기, 혹시 나중에 딴 말하고 그러기 없어요. 나중에 딴 말 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혹시 우리 아들에 대해 몰랐던 걸 알게 된다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여서 실망했다거나 말이야.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결혼은 못 물러준다. 이 뜻이란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사장딸에게 아들을 보내려니 부담도 되고 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직원이 회사 사장딸과 결혼한다는 건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직원들 역시 남편을 부러워했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버지가 몹시 화가 난 모습으로 퇴근하셨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 김서방이 우리 집 사위가 되려고 의도적으로 너한테 접근했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글쎄, 예전에 김서방이 총무팀 직원들한테 사장님 혹시 딸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애 뭐야? 그게 다예요. 별 얘기도 아니구만. 그게 말이다. 어떻게 저 말 한마디 듣고 그런 소리를 해? 안 그러냐? 딸 있냐고 물어보면 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냐? 맞아요. 아빠,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김서방이랑 저는 첫 만남부터 얼굴 붉히고 싸웠잖아요. 의도적 접근이라면 처음부터 다정하게 꼬시려 했겠죠. 그래도 사람들 입에 그런 식으로 오르내리니까 화가 나더라고. 우리 김서방처럼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의도적 접근이니 뭐니? 아빠, 기분 푸세요. 우리만 김서방 믿어주면 되죠.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혼 직후부터 그녀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그녀의 부모님께도 참 잘했지만 아주 가끔씩 이상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웃고 떠들다가도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무표정해진다거나 아버지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그녀가 왜 그래? 하면 바로 표정을 풀고 왜 뭐? 하며 모른 척하는 등 말로 설명하기 힘든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기분 탓이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담소를 나누던 중 남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난 말이야. 가진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한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 그거 쉬운 일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요, 아버님. 인간이란 원래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는 게 본성이죠.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론 부럽기도 해.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말이야.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 그럼 아빠도 그렇게 하세요. 아빠도 재산 기부하고 엄마랑 시골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어렵게 일구신 회사인데 당신은 그냥 기부하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말이 좋아 기부지. 아버님 평생 바쳐 만들어 놓으신 걸 그냥 남한테 줘버리는 거잖아. 너는 하나뿐인 자식이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냐? 아니,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사람 무안하게. 미안. 나도 모르게 흥분해버렸네. 많이 놀랐어. 미안해. 아버님, 어머님, 큰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김서방, 자네가 우리 회사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남다르구먼. 그야, 아버님이 일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옆에서 늘 봐서 아니까요. 그래, 나 알아주는 건 역시 자네뿐이네. 자네 덕에 내가 참 든든해. 이렇게 남편의 버럭 사건은 남편의 애사심이 너무 강해 생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차를 바꾸는 문제로 의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차가 너무 오래돼서 어머니는 새 차로 바꿨으면 하셨지만 아버지는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차 바꾼 지 12년 됐어요. 이제 바꿀 때도 됐다고요. 하지만 특별히 고장난 곳도 없고 아직 잘만 굴러가는데 괜히 차를 왜 바꿔? 나 이날 이때껏 명품백 하나 없이 당신 뜻에 따라서 검소하게 살아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만은 내 말 한 번만 들어줘요. 차도 너무 오래 타면 안전에 문제 생긴다고요. 자네가 안전팀이니까 말 좀 해봐. 내 말이 맞지? 네, 그럼요. 12년 타셨으면 알뜰하게 잘 타셨네요. 이번에 새 차로 바꾸시죠, 아버님.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근검절약이 삶의 철학처럼 깊이 박힌 분이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아니, 멀쩡한 차를 왜 괜히 바꾸는 건 낭비야. 김서방, 자네까지 여자들 허영에 장단 맞출 건가? 새 차 따고 다니면서 돈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쓸 생각을 해. 이 사람아. 남편이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머쓱하게 웃었는데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 남편이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는 듯한 입모양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어머니와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하셨지만 순간적으로 욕을 하는 남편의 입술과 섬뜩한 표정을 그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물론 1초 만에 표정을 바꾸며 다시 다정한 남편, 착한 사위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요. 그녀는 이러한 남편의 이상행동을 의심과 안심 사이의 경계선에서 긴가민가하게 지켜보며 굳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자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습니다. 착하고 자상한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이미 응급수술 중이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사고가 난 거냐고. 안전지지대 점검하러 올라가셨다가 8m 높이에서 발을 헛디디셔서 그만 아래로 추락하셨어. 뭐, 거짓말.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빠, 회사 세우고 30년간 단 한 번도 상처 하나 입은 적 없는 분이야. 그런 아빠가 발을 헛디디셨다고? 8m 높이에서 안전장 장치 없이 무방비로 추락하실 분이 아니라고. 헬멧은 쓰고 계셨어. 그거라도 쓰고 계셔서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지신 거야. 헬멧 안 쓰고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떡해, 우리 아빠 어떡해. 일단 골든타임 안에 응급수술 들어가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보, 나쁜 생각 그만하고 힘내. 우리 같이 기적을 믿어보자. 그러나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도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헬멧을 쓰고 계시긴 했지만 8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며 뇌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깨어나신다 해도 척추에 큰 손상을 입으셔서 사고 전처럼 정상적으로 걷는 건 어렵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의식불명이라니요. 우리 남편이 지금 식물인간이란 말이에요. 엄마,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요. 아빠 곧 깨어나실 거예요. 깨어난다고 해도 척추를 다쳐서 걷지도 못한다잖니. 아이고,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니 그 조심성 많은 양반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해.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자네가 현장에 같이 있었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도대체 어쩌다가 떨어지신 거야? 현장에 CCTV는 없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옆에서 잘 지켜드려야 했는데 제가 손 쓸 새도 없이 그만. 엄마,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니까 무슨 얘기가 있겠지. 울지 말고 기다려봐요. 응.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어머니와 그녀와는 달리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차분해 보였던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많이 놀랐을 텐데 사고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또다시 의심이 스쳤지만 남편은 워낙 이성적인 사람이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큰일 앞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며 큰 사건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술 후에도 깨어나지 못한 채 혼수 상태로 누워만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러 병실에는 아버지의 옛 동료부터 회사의 임원진, 거래처 사람들, 협력업체 관계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던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에 어머니를 제쳐두고 아예 자신이 나서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행동했습니다. 특히 회사나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의 눈에 불꽃이 튈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사님들 너무 걱정 마시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제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장인어른 밑에서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요. 앞으로 저를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대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생각인가요? 지금 당장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 말고는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도 없으니까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어머니는 그녀를 살짝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한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너도 아까 김서방 하는 얘기 들었지? 응. 무슨 얘기? 아니, 회사를 자기가 이끌겠다느니 자기 말고는 회사 물려받을 사람도 없다느니 하는 얘기 말이야. 아직 네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것도 아닌데 좀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니? 아, 엄마도 그 얘기가 좀 마음에 걸리셨구나. 너도 그랬지? 엄마도 좀 화나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꾹 참았어. 아니, 아버지가 아주 저 세상 가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뻔히 누워 계신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서슴없이 해? 어머니는 남편의 말이 서운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조금 씁쓸했지만 괜히 이상한 소리에서 남편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표현이 좀 서툴러서 엄마 기분 상하게 한 것 같아. 엄마가 좀 이해해줘요. 김서방 우리 집안 하나뿐인 사위잖아.
자기도 책임감 느끼고 어떻게든 회사 지키려고 그러는 걸 거야. 아빠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당장 거래처에서 계약 파기라도 한다고 나오면 큰일이잖아. 아빠 깨어나실 때까지 회사를 지켜내야죠. 막말로 지금 한 회사의 수장 자리가 공백 상태인 건데 우리 직원들이며 협력업체들이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런가 정말 김서방이 회사 지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네 아버지 밀어내고 사장 자리에 앉으려는 게 아니라? 그럼요. 지금은 누군가가 확실히 휘어잡고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김서방이 아빠 옆에서 이것저것 보고 배운 게 있을 테니까 잘 해낼 거예요. 엄마, 오해하지 말고 믿어보세요. 그러나 그녀의 위로와는 달리 남편은 곧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대로 남편은 누워 계신 아버지를 대신해 사장 자리를 차지했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동생들까지 회사의 중요한 직책에 앉혔습니다. 게다가 그의 멋대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며 회사를 자신의 손 아래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며 그녀는 화를 참다 못해 결국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사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거긴 우리 아빠 자리라고. 아버님이 지금 여기 오실 수가 없잖아. 공사 기일을 맞추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나라도 나서서 일을 해야지. 다 같이 손 놓고 있다가 회사 문 닫을래?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관련 경력도 하나 없는 동생들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거야? 내가 뭐 괜히 걔들을 거기 앉혔겠어. 지금처럼 위기일 때는 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사업에 자도 모르는 주제에 제발 끼어들지 마. 이 한심한 여자야. 그럼 아빠가 깨어나실 때까지 기존에 진행하던 걸 수습하고 기다려야지. 왜 여기저기 무리하게 투자하고 일을 벌이는 거야?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자기는 정말 아버님이 깨어나실 거라고 믿어. 그럼 당연하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넌 참 희망적이라서 좋겠다. 뭐? 지금 말 다 한 거야? 다 했어. 그러니까 얼른 가서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는 산송장 같은 네 아버지나 잘 보살펴드려라. 그 양반 그렇게 계신 지 벌써 반년이야. 나니까 병원비 대주면서 기다려주는 줄이나 알고 고마워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연명치료 중단했을 거야. 그녀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대들지 못한 채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장실에 버젓이 앉아 아버지의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감사는커녕 자신에게 고마워하라니요. 인두껍을 쓰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녀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6개월 만에 남편은 마침내 숨겨온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문득문득 남편에게서 느껴졌던 이상한 느낌은 아무리 착한 가면을 쓰고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남편의 악마 같은 본성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몸도 가눌 수 없이 비틀거리던 그녀를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아저씨였습니다. 지연아, 여기는 웬일이냐? 아저씨 남편하고 얘기 좀 하려고 왔는데 아무래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천식 아저씨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침 잘 됐다. 사실 나도 시연이 널 좀 만나러 가려고 했거든. 저를요?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세요?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해.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사람 없는 곳으로 옮기자. 천식 아저씨는 그녀를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혹시 네 아버지가 깨어날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 회사 돌아가는 꼴을 보니 도저히 못 기다리겠더구나. 지금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내 서방부터 끌어내려야지.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넌 네 아버지가 정말 사고를 당해서 8m 높이 안전 지지대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예, 그럼 아니란 말씀이세요? 사실 그날 사건 현장에 나도 같이 있었단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놈이 네 아버지를 난간이 없는 곳으로 밀어버리는 걸 말이야. 그녀는 온몸이 덜덜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싶어 아저씨에게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누구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밀었다고요? 그놈이 누구예요? 네 서방이야.
내가 그날 일을 다 봤어. 네 아빠랑 둘이 위로 올라와서 안전지지대 설치 작업을 하러 왔더라고. 난 담배 한 대 피우느라 옆 기둥 뒤에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내가 있는 걸 모르더라고. 아는 척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잠자코 있었지. 장인이랑 사위가 오붓하게 뭐라도 하려나 보다 싶어서 말야.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했어. 안 그래도 바쁜 네 아버지가 할 일 없어서 안전바 하나 설치하러 거기까지 올라왔겠냐. 명색이 대표인데 그래서요? 둘이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지켜봤지. 근데 그놈이 네 아버지를 난간 없는 곳으로 툭 밀어버리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순식간이라 말릴 새도 없었어. 그렇게 밀어버릴 줄 알았으면 미리 나서서 말리기라도 했을 텐데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도 막지도 못했어. 천식 아저씨의 말을 들은 그녀는 분하고 원통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추락 사고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의 피해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빠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라고 많이 예뻐하고 믿어주셨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떨어지는 중간에 얼마나 원통하셨을까요? 얼마나 치가 떨리셨을까요? 이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드리죠? 울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야 복수도 하고 아버지 원한도 풀어드리지. 어떻게 복수해야 하죠? 아저씨가 지금 해주신 얘기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증언할 필요도 없어. 아니, 왜요? 증언해 주세요. 네. 이게 있잖냐. 천식 아저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설마 아저씨 동영상 촬영하셨어요? 그럼 했지. 이제 그놈 인생도 끝이야. 끝.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아버지 사고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힌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아버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영상을 봐야만 했습니다. 천식 아저씨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남편이 아버지를 고의로 미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성이 뻔히 보이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났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아빠 사고의 진실도 알게 됐고 이렇게 증거도 확보했어요. 이제부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손으로 그 인간 꼭 잡아서 죗값 받게 할 겁니다. 그때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아, 빨리 병원으로 와. 네 아버지 깨어나셨어. 뭐 정말이야? 그녀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몇 달간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가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위에는 간호사들이 혈압을 재고 피 검사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깨어난 거야?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시연아, 우리 딸 시연이구나. 아빠, 괜찮아? 지금 6개월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머리는 어때요? 머리 아프지 않아? 머리는 괜찮아. 근데 온몸 구석구석이 다 아프구나.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그런가? 선생님, 저희 아빠 괜찮으신 거예요?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건가요? 네, 제가 몇 가지 문진을 해봤는데 기억도 또렷하시고 인지 장애 같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온몸이 아프신 건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 때문인 것 같네요. 엑스레이상으로도 큰 골절은 없습니다. 척추 손상은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며 조금 걱정했지만 다행히 척추 쪽도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헬멧과 두꺼운 겉옷이 충격을 많이 흡수해준 데다 추락한 바닥이 딱딱하지 않아 큰 부상 없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헬멧과 두꺼운 점퍼가 충격을 흡수하고 모래의 더미 위로 떨어지면서 기적적으로 큰 부상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천운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어떻게 남편과 옥상에 올라갔고 남편이 어떻게 자신을 밀었는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김서방이 자꾸 몸이 안 좋다고 엄살을 부리더구나. 그날 새로 안전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끝내야 다음 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내가 김서방한테 작업을 마무리하라고 시켰더니 자꾸만 핑계를 대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김서방,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우리 둘만 남았잖아. 얼른 가서 남은 작업 마무리하고 오게나. 그래야 내일 공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 아버님, 저 오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요. 힘들어요. 오늘은 작업 안 하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네. 자네답지 않게 왜 이래? 그동안 핑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일 잘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꾀를 부려? 꾀가 아니에요, 아버님. 저 진짜 몸이 안 좋아요.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오늘만 아버님이 좀 대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날 보고 대신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 얼마나 몸이 안 좋으면 날 보고 대신해 달라고 할까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내가 하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또 굳이 안 쉬고 따라오겠다고 하더구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 위에서 딱 본색을 드러내더라. 아버님, 전 왜 맨날 이런 일만 시키십니까? 무슨 소리야. 위험하니까 일단 이거부터 설치하고 할 얘기 있으면 밑에 내려가서 하지. 아니요. 전 여기서 해야겠어요. 전 이런 현장 일 말고 더 핵심적인 일을 맡고 싶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안전팀이잖아. 자네 덕에 우리 회사가 우수건설사로 표창도 많이 받고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갔어. 자네 노력한 건 내가 잘 알아. 그럼 저한테도 보상을 좀 해주셔야죠. 언제까지 부려먹기만 하실 거냐고요. 아니, 누가 부려먹었다고? 그래. 김서방, 자네 너무 흥분했네. 일단 진정하고 내려가자고. 아니요. 전 좀 더 있다가 내려갈게요. 아버님 먼저 내려가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네. 김서방이 밀었을 리는 없는데 왜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렇게 떨어져 버렸는지. 설마 나를 일부러 밀어버린 건 아니겠지. 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비통한 마음으로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 네. 아빠 사고 나시던 그 순간을 촬영한 동영상이요. 이사님이 바로 옆에 숨어 계시다가 영상 촬영까지 하셨대요. 서이사가 옆에 있었다고? 전혀 몰랐네. 그녀는 아버지께 천식 아저씨가 촬영한 그날의 진실이 담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동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고 남편을 찾으셨습니다. 김서방 지금 어디 있나? 김서방은 왜요? 본인 입으로 듣고 싶어. 정말 나를 죽이려고 밀어버린 건지. 난 우리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지른 건지 꼭 물어보고 싶다. 아빠 그걸 물어봐야 알아요? 뻔하잖아요. 그 사람 아빠 회사를 차지할 생각이에요. 벌써 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아빠 사장실에 앉아 있다고요. 자기 동생들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우리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예요. 우리 전부 그 사람 두 얼굴에 속은 거라고요. 아버지는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김서방이 나를 없애고 내 회사를 차지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네, 아빠. 이제 아빠가 깨어나신 걸 알면 또 무슨 해코지를 하러 올지도 몰라요. 특히 아빠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번엔 정말로 무서운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한 서이사 아저씨도 위험할지 모르고요. 당장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놈이 진짜로 날 죽일 생각으로 밀어버렸다는 걸 밝히려면 얘가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그런 끔찍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라 죽은 척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아빠 말대로 해보자꾸나. 김서방이 이 꼴을 보고 빠져나갈 틈도 없이 확실히 잡아줄 테니까. 결국 그녀와 어머니는 급히 작은 빈소를 꾸며 남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렸습니다. 여보, 아빠가 결국 돌아가셨어. 이렇게 갑자기 상속 문제 같은 건 아직 정리도 못 했는데 어떡하지? 지금 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여보, 일단 장례식장으로 빨리 와.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갈게. 남편은 1시간도 안 돼서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왠지 조금 들뜬 것처럼 보였고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그녀와 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여기저기 연락하며 아버지의 부고를 알리느라 분주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셨다니까 나만 바빠지게 생겼네. 회사야 지금도 내가 대표인데 뭐 그래. 일단 이력서 가지고 와봐. 사람 넣고 빼는 거야 다 사장 마음이지. 여보, 여기 엄마도 계신데 일단 인사 먼저 드려야지. 그래야지. 아이고 왜 이렇게 바쁘냐. 나 혼자 회사 일 맡으려니 아주 정신이 없네. 장모님 상심이 크시죠? 장인어른 그래도 잘 버티신다 생각했는데 너무 갑자기 가버리셨네요. 아이 참 인생 무상이네. 인명은 제천이라고 죽고 사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장인어른 다 때가 돼서 가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때가 돼서 가셨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안타깝지만 어떡해. 그게 장인어른의 운명이었던 거지. 그런데 빈소를 왜 이렇게 작은 데다 잡았어? 손님도 많이 올 텐데 아직 영정사진도 없고. 그때 검은 상복을 입은 아버지가 남편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장례식 준비하느라 많이 바쁜가 보네, 자네. 갑자기 등장한 아버지를 본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밀어?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아버지가 호통을 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장인어른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날 네가 나를 일부러 밀었던 거 맞지? 예.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날 없앨 목적으로 위로 올라간 거 맞지? 죄송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네. 겁에 질린 남편은 범행 동기와 방법을 물어보는 대로 술술 불어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사들이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야? 이거 놔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 살인미수야. 당신을 박만호 사장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금 한 자백들 다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거 아시고 일단서로 가시죠.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영혼까지 털린 표정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남편이 잡혀가고 난 후 그녀와 가족들은 빈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셨습니다. 30년을 사업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자부했는데 어디서 저런 무서운 놈을 내 딸짝으로 소개했단 말이냐. 이게 다 아빠 잘못이다 시연아. 미안하구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니.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 전 다 괜찮아졌어요. 이제 다시는 다치거나 아프지 말아요, 아빠. 누워 계신 동안 정말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당신도 나 때문에 깨어나는 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 어쨌든 우리 세 식구 모두 무사하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이제 모든 걸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돼요. 그 후 아버지는 엉망이 된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 온전치 못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감행했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로 근육을 쓰지 못한 탓에 여전히 재활치료가 필요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병원에만 있을 수 없다며 퇴원을 결심하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버려놓은 일들을 정리하고 회사의 혼란을 바로잡으려면 한동안 힘든 시간이 필요했지만 아버지가 돌아와 하나씩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는 안심이 되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구치소에서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은 조금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그가 그곳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불쾌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와줘서 고마워. 여기서 보니 반갑네. 헛소리 집어치워 소름 끼치니까. 너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순순히 도장 찍어 위자료 소송이라도 할까. 하다가 너한테서 나오는 돈은 1원도 받기 싫어서 깨끗하게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람을 벌레 취급하지 마. 너희 집구석 사람들도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뭐, 살인자 주제에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너는 우리 아빠 죽이려고 한 살인자야. 살인자 아니고 살인미수지. 난 또 진짜 살인자가 된 줄 알고 걱정했잖아. 그날 장례식장에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어떻게 그렇게 깜찍한 생각을 했어? 가짜 장례식까지 벌일 생각을 하다니 참 대단들 하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앉아 있잖아. 그런 쇼 없었으면 절대 자백 안 했겠지. 나도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사실 나 그동안 악몽에 시달렸거든. 아버님이 매일 밤 꿈에 나와서 어찌나 호통을 치던지. 나도 사람이라고 양심이라는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아빠가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놀랐던 거구나. 사실 먹힐까 싶었는데 내가 아빠 보고 울고불고 하는 거 보니까 의외였어. 지옥에서 나 잡으러 온 줄 알았지. 뭐 어쨌든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아서 다행이야. 덕분에 살인자는 면하게 됐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해칠 의도는 있었잖아. 너는 살인자나 다름없어.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마지막일 테니 하나만 더 묻자. 대체 언제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뭘? 아빠 회사 차지하려고 마음먹은 게 언제부터냐고. 설마 처음부터였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그야 당신 알기 전부터지. 장인어른이 나 일 잘한다고 사위 삼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길래 슬쩍 알아봤더니 진짜 딸이 있더라고. 아, 그렇다고 당신을 아예 사랑 안 한 건 아니야. 좋을 때도 있었어. 닥쳐. 그만 듣고 싶으니까. 이제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감옥에서 아주 오래오래 썩길 바랄게.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일사천리로 협의 이혼을 했고 남편은 살인미수 혐의로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편지가 몇 번 도착했지만 그녀는 뜯어보지 않고 전부 버렸습니다. 다시는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지만 아직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충격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지만 엉망이었던 회사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준 천식 아저씨와 함께 2인 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병실이 아닌 사장실에서 다시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경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만 믿고 회사를 소홀히 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자신의 실력을 쌓아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어렵게 되찾은 행복을 절대로 잃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승희님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